니들이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아프시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분간이라도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려고요. 며느리의 이런 행동에 저는 이제서야 시어머니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무엇인가 보글보글 끓이고 있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게 뭐야? 저거요? 아, 지렁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토룡탕 해드릴게요.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어? 당장 치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보양재료라는데. 어머니, 전에 저 몸보신해 주신다고 개소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버릇 고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65의 평범한 할머니 김경희입니다. 얼마 전 큰 손자에 이어 둘째 손녀까지 생겨 정말 남부럽지 않은 할머니가 됐네요. 혼자 지내면서 남편도 없이 무슨 낙이 있겠냐고요? 그저 손주들 귀여운 재롱 보는 게 제일 큰 행복이죠. 손자와 손녀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걸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제 자식의 어릴 적 기억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키워 장가 보내놓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관심 딱 끊는 게 좋다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다 키워도 여전히 자식이고 죽는 날까지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은 다 마쳤다 싶으면서도 뭔가 허전한 마음에 괜히 이것저것 간섭하고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후회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내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굴었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날 제가 어떤 실수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열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연들처럼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속도 많이 상하고 밤새 고민도 했던 소소한 일상 속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웃어넘기며 지난 에피소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함께 들어보시고 가볍고 즐겁게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그럼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는 10번의 만남을 가지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로를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부부가 된 거죠.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보다 6살이나 많아서 그런지 조금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서울로 훌쩍 올라왔어요. 형제자매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먼 서울 땅이 저한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를 많이 아껴줬어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한 번도 탓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요리를 하는 재주도 없었고 다른 집안일도 못했어요. 부모님도 저를 곱게만 키우셔서 솔직히 나이가 들어서도 어리광쟁이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시집 온 초기에는 만들 수 있는 반찬도 몇 가지 없고 국도 제대로 끓이지 못해서 밥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양념을 잘 못 쓰거나 식재료를 제대로 다듬지 못해 생긴 사고도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차린 밥상을 항상 깨끗하게 먹어줬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먼저 국을 먹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국을 떠서 맛을 봤더니 세상에 된장국이 달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이상하면 말을 하지. 내가 소금 대신 설탕을 잘못 넣었나 봐. 먹을 만한데 왜 그래? 그냥 둬. 설탕이 잔뜩 들어간 된장국이라니. 남편은 그런 것마저 내색하지 않는 고마운 사람이었죠. 다른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성이 깔끔하고 야무진 남편은 청소와 같은 굳은 집안일을 저보다 더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쉽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자상한 보살핌 아래 평생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여보, 은행에 가는 게 너무 복잡해.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시댁이랑 친정에 용돈 좀 보내고 싶어. 용돈?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보내고 올게. 매달 월급날이면 따박따박 생활비를 가져다 주고 늘 성실하게 일하면서 저를 그리 챙기고 아껴줬으니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의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저는 공주 같은 속편한 성격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아들 하나 애지중지 잘 키우며 무던하게 세월을 보냈죠. 아들이 장가만 가면 남편과 저 둘이서 함께 여행 다니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거라고 꿈꾸고 있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니 말년에는 좀 편안하게 보내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갑자기 데려가셔야 했는지. 평소에 건강하던 남편은 건강검진도 잘 받지 않았거든요. 감기 걸리면 그냥 뜨거운 꿀물 마시고 약 한 번 먹는 일도 없었죠. 오히려 크고 작게 병원 신세를 진 건 늘 저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칠순을 코앞에 두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아버님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그런 가족력이 있었음에도 평소 건강을 잘 살피지 않았던 제 탓이 컸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세상을 다 잃은 듯 미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 와중에 유일한 가족인 아들 광수는 혼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집에 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지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광수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결혼 계획이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결혼을 무기한 미뤘죠. 사람들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1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좀 털고 일어나야지. 왜 아직도 그렇게 지내냐고 말하더라고요. 모두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남편 이야기를 하면 눈에 눈물이 절로 고여요. 남편에 비해 저는 그이에게 너무 못해준 일이 많아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을 아들에게 풀고 싶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못다 준 애정을 아들에게 듬뿍 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고 이상한 생각이었는데 그땐 묘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아들의 결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광수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섭섭함을 알게 모르게 내보였는지 사돈어른이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이제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애들도 자주 찾아뵐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내심 아들 내외의 그런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래 줄 거지, 미나야? 자주 얼굴 보여줄 거지?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했죠. 그러고 보니 그때 사돈 어른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네요. 미나가 애교가 많지 않아서 살갑게 자라지 못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속이 깊은 아이니 예쁘게 봐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세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수는 아빠와 달리 아주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자기 아빠와 닮은 건 무뚝뚝한 말투뿐이었죠. 그래도 며느리는 같은 여자니까 아들과 달리 대화도 더 잘 통할 것 같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았어요. 그 후 광수와 미나는 양가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쳤어요. 아들 내외는 맞벌이였습니다. 애들이 둘 다 회사 다니느라 바쁜 건 알지만 제 기대와 달리 주말에 저에게 찾아오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만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매주 한 번씩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슬슬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광수야, 주말에 뭐 해?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엄마가 맛있는 갈비찜 해줄게. 이번 주말이요? 이번 주말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요. 그런데 처음에는 연락을 하면 곧잘 찾아오던 광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횟수를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미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꾸 다른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녀석이 예전에는 제 전화를 잘 받아주고 얘기도 들어줬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짜증을 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전화를 너무 자주 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잘 받아줬으면 제가 이렇게 자주 전화했겠어요? 광수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엄마, 왜 또 무슨 일이에요? 저 요즘 바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화를 왜 이렇게 자주 하세요? 너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엄마가 전화하는 줄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지. 회사에 있을 땐 급한 일 아니면 자꾸 전화하지 말랬잖아요. 누가 회사에서 쓸데없는 전화로 몇 시간씩 쓰고 있겠어요? 아들의 말이 서운했습니다.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도 안 되는 건지 내 아들이지만 너무 야속하고 냉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너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섭섭하게? 쓸데없는 전화 아니야. 나 일하고 있으니까 빨리 말해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 급한 일은 아니긴 했죠. 홈쇼핑에서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해달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나 지금 홈쇼핑 보고 있는데 거기서 파는 원피스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더 싸다잖아. 네가 좀 주문해줘. 엄마, 이거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냥 전화 걸어서 사세요. 싸다고 해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괴롭혀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전에는 사소한 부탁도 잘 들어주던 애였는데 이젠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에는 남편이 모두 다 해줬으니 아들 녀석한테 이렇게 부탁할 일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따로 살다 보니 제가 전화로 뭐라도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도 눈치 보면서 겨우 전화하는 건데 아들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매번 짜증만 내고 가끔은 엄마가 집에서 논다고 무시하는 건지 일한다고 유세 부리면서 면박을 주니 저도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며느리 미나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미나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아들보다 편했습니다. 물론 미나도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저를 피할 때도 있었지만요. 미나에게 전화해서
자잘한 부탁을 많이 했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건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미나야, 토요일 점심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미나가 조금 망설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토요일에는 제가 결혼식 갈 일이 있어서요. 결혼식? 주변에 결혼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니? 어떻게 매번 결혼식이야? 저희 회사 사람이라 그래요. 저희 결혼식에도 와주신 분이라 꼭 가야 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럼 저녁이라도 와. 어차피 결혼식 갔다가 집에 가서 저녁 차리기 피곤할 거 아니니? 그럼 저녁에 꼭 와, 알겠지? 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오겠다는 소리도 안 하니 제가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처럼 억지로 초대해야 겨우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애들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쉬운 사람이 불러야지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아이들은 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금방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뭐?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간다는 거야?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아까 마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9시예요. 우리도 가서 좀 쉬어야지. 여기서 쉬면 되지. 아니면 이불 깔아줄게. 자고 가. 내일 어차피 일요일이잖아. 제가 그렇게 잡으면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서 할 일이 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나가 있었더니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맨날 오면 금방 가버리고 또 그렇게 가면 자주 오지도 않으니까 섭섭했지요. 저는 무뚝뚝한 아들보다 며느리와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수야, 네가 그렇게 바쁘면 미나라도 혼자 오면 안 되겠니? 미나야,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집에 혼자 오는 게 싫지는 않지? 엄마,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바쁜데 뭘 자꾸 오라고 그래요? 안 돼요. 저의 제안에 광수가 한숨을 쉬며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럴 때 저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얼굴 보면 얼마나 본다고. 모처럼 왔을 때 종일같이 있으면 좀 좋아. 엄마, 우리는 주말에 좀 쉬고 싶어요. 엄마 집에 오면 우리가 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댁에 왔는데 편하게만 있겠어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미나는 힘들어해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한참을 옥신각신하다 겨우 집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며느리와 빨리 가까워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으니 참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엄마,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는데 심지어 에어컨 필터까지 매번 씻어달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예전에는 네 아빠가 다 해줘서 그런 거지.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해? 엄마,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매번 못한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넌 또 왜 엄마한테 화를 내니?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엄마, 화내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랑 대화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뭐 좀 말하려고 하면 엄마는 항상 짜증낸다 화낸다 하면서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슨 생각인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쏟아낸다고요. 그게 얼마나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그런 거 다 받아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달라지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너도 안 듣잖아. 내가 얘기하면 맨날 까먹었다고 하고 머리 아프다고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엄마, 자식이 나도 지겹고 힘든데 며느리인 미나는 더해요. 시어머니가 가뜩이나 쉬운 존재도 아니고 거절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한참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고 그날 저와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면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귀찮게 굴었나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저희 집에 오기 힘들다면 제가 가면 될 일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부르는 걸 관두고 아들 집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편리했어요. 예전에는 주말만 눈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이제는 평일에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었죠.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더니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너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오는 게 싫으니?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제 오셨는데 또 오셔서 그랬어요. 어제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른 거고, 오늘은 광수가 좋아하는 장조림 해주려고 온 거야. 장조림이요? 저번에 해주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었어요. 아니, 그걸 언제 해줬는데 아직도 안 먹었어.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설마 너네 집에서 밥 안 챙겨 먹니? 그러자 미나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곧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바빠서 대부분 저녁을 회사에서 먹고 들어와요. 오늘도 일 때문에 집에 없고요. 이번 달에 부서 옮기면서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요. 남편이 바쁠 때일수록 네가 옆에서 잘 챙겨야지. 그리고 사 먹는 밥이 몸에 좋지도 않잖아. 집에 반찬도 많은데 도시락이라도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자 미나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러지 말고 내가 내일 집에 와서 도시락 쌀 수 있는 반찬 좀 더 해놓으마. 어머니, 저 내일 출근하는데요. 그래, 니들 없을 때 하고 가면 되지. 차라리 너 없을 때 반찬 해놓고 가는 게 나도 편해. 그러니까 집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우물쭈물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싫은 것 같은 눈치였지만 제가 호통을 치며 다시 물어봤지요. 결국 며느리는 마지못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 뒤로는 마음 편히 아들 집을 들락거리며 애들 살림을 살펴줬죠. 미나도 돈 버는 거 알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제 생각보다 더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랬나 싶었어요. 아들 집이니까 제가 챙겨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림을 봐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미나는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편한 티만 내더군요. 어느 날 제가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미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속옷 빨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네가 바빠서 못했나 싶어서 대신 해준 거지. 그럼 빨리빨리 하질 그랬어. 죄송해요. 아무튼 빨래는 제가 할 테니까 손 떼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저 같으면 감사하다 못해 절이라도 했을 텐데 요즘 애들은 정말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속으로 며느리 흉을 꽤나 봤습니다. 살림도 살림이지만 미나는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게 많았어요. 살림은 도와주면 되는 일이었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적적한 마음에 손주라도 일찍 보고 싶어서 자주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감감무소식이었죠. 저는 애들이 결혼도 늦었고 미나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나야, 너희는 언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니? 이제 곧 노산이야, 노산. 노산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어머니, 저희도 노력 중인데 아직은 쉽지 않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나는 제 물음에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는 병원도 다니고 약도 챙겨 먹었지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갈수록 임신이 늦어지자 저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주변의 다른 엄마들은 손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데 저는 손주 울음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벌써 30대 중반인데 혼자 천하태평인 것처럼 보이니 더 답답했어요. 미나야, 일도 하고 살림도 하느라 힘들지? 그래, 왜 안 힘들겠니?
아마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지도 몰라. 요즘 왜들 그렇게 아이를 안 낳겠니? 그게 다 여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게 네가 조심한다고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냥 이참에 내가 들어와서 같이 살까? 내가 너 대신 살림살이 해주면 너는 일에만 집중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얼마나 좋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펄쩍 뛰며 거절했고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도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뵙는 것도 충분한데 엄마랑 같이 살면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너는 또 왜 이러니? 내가 대체 너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실수라도 했니? 아니면 시집살이라도 시켰니? 저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요. 힘닿는 대로 아들 내외를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선을 긋는지. 결국 그날 저녁도 아들과 한참 투닥거리다 집을 나서고 말았어요. 솔직히 같이 살면 덜 외로울까 싶어서 바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애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은 기겁을 하면서 시집살이니 뭐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들이야, 나랑 여태까지 같이 살던 애인데 이제 와서 엄마랑 사는 게 불편하겠어요? 분명히 미나가 무슨 말을 하는 게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끝까지 지 마누라 편만 드는 광수를 보니 속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을 따로 불러다 혼도 내고 따져 물었어요. 너 왜 그러니? 왜 엄마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엄마, 지금 몸도 건강하시고 저희가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같이 산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그냥 지금처럼 따로 살아요. 솔직히 남편 죽고 나서 애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어도 저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 기대어 적적한 마음이라도 달래고 싶은데 제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이들은 자꾸 멀어져만 갔습니다. 요즘에는 아들 집에 찾아가도 냉랭한 분위기라 너무 불편했어요. 아들은 그저 자기 가족만 챙기고 엄마는 나 몰라라 하니 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너는 엄마가 무섭다는데 걱정도 안 되니?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잘 살 것 같아? 너 어쩜 그렇게 야박하니? 엄마, 제발.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엄마도 이제 혼자 좀 해보세요. 다른 어머니들은 혼자서도 잘 지내세요. 엄마도 하다 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안 하려고만 하세요? 엄마는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너는 맨날 미나만 챙기고 엄마는 왜 모른 척해?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말다툼은 있었지만 큰 소리까지 내진 않았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엄마가 불쌍해요? 엄마, 미나를 좀 보세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 챙긴다고 바쁜 중에 할 도리 다 하고 시집살이 당하면서도 대꾸 한 번 안 했는데 제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제가 미나랑 이혼하고 올까요? 그게 좋겠어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대꾸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아들은 계속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미나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어요. 엄마는 왜 맨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해요? 아무리 집에만 있었다고 해도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자식 도움을 바래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던지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들 키워봤자 쓸모없다더니 내가 딸을 낳아야 했는데. 됐어. 이제 앞으로 나 찾아오지도 말고 인연 끊고 살아. 남편이 죽고 이제는 자식에게까지 내쳐진 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식을 잘못 결혼시켜서 벌어진 일인 것만 같았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밤새 잠을 못 자고 결국 몸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119를 불러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저려요. 너무 무서워요. 일단 몇 가지 검사를 해볼게요. 몇 가지 검사를 받고 나니 저는 정말로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의사는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다 정상입니다. 어디 이상이 있는 부분도 없어요. 혹시 정신과에 다니세요? 아니, 지금 나더러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셔서요.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정신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아프다니까요.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의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속이 터져서 말했어요. 거듭된 질문에도 몸에 확실히 이상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오니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만 같아 처량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요. 뭐? 지금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저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광수 말도 듣기 싫고 그냥 머리 싸매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광수와 미나가 짐을 잔뜩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니들이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아프시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가 저번에 하신 말씀도 있고. 당분간이라도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려고요. 미나가 짐 가방을 거실 안으로 들이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들도 며느리를 거들며 이야기했어요. 그래, 엄마. 하나뿐인 자식이 엄마 챙겨야지요.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앞으로 우리 짐 들어와야 하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하자.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나 며느리도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애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미나가 저를 챙기겠다고 회사에 휴가까지 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행동에 저는 이제서야 시어머니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어제까지는 아픈 게 그렇게 서럽기만 하더니 오히려 그게 잘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한테 대우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날들만 꿈꾸게 됐죠. 그날 이후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동안 미나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같이 할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죠. 하지만 그동안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같이 지내는 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들은 출근해서 없고 미나는 저를 간병한다고 집에 있긴 한데 오후부터 갑자기 며느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온 집안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있던 오래된 물건들까지 싹 다 꺼내놓더라고요. 미나야, 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누워 계셔야죠. 왜 나오셨어요? 아니, 왜 온 집안이 엉망이야? 왜 살림을 뒤집어 엎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제 살림 챙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어머님 살림을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워 계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며칠 동안 제가 쓰던 오래된 살림살이를 다 꺼내서 내다 버리고 쓸고 닦고 집을 뒤집어 엎으며 대청소를 하더군요. 젊은 며느리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며 의욕적으로 온 집안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저 놀라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낡은 물건은 모두 사라지고 젊은 며느리의 취향에 맞는 세련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기에는 예쁘고 좋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통 모를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들 집에 가서 살림살이를 봐주던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온 집안의 살림을 뒤집어 엎는 걸 보니 아무리 그래도 좀 과하지 않나 싶었어요. 저도 제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도 저희 집 살림, 본인 살림처럼 다 해주셨잖아요. 가족 간에 다 그런 거예요.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미나는 주방에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온갖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행주는 매일 빨고 삶아서 쓰셔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이고, 젊은 너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난 힘이 없어서 맨날 못 빨아. 행주의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힘들어도 건강을 위한 거니까 꼭 하셔야 해요. 미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훈수를 주는 건 괜찮았지만 정작 제가 당하니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라도 보고 있으면 미나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거예요. 미나야, 알겠는데 드라마 좀 보자. 네 목소리 때문에 드라마를 볼 수가 없잖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이제 드라마는 그만 보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해요. 미나는 그토록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며 방긋 웃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귀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한 건데. 어머니가 제가 말이 너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적당히 좀 해야지. 드라마 볼 때는 그렇다 쳐도 내가 핸드폰으로 문자라도 보내려고 하면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누구한테 보내냐고, 뭐라고 보내냐고 계속 참견하잖아. 너무 귀찮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어머니,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는 아무도 챙겨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 주변 지인들도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는 며느리에게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죠. 처음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어디를 가도 졸졸 따라다니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참견을 하니 나중엔 집안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제발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을 해도 그때뿐이고 다음 날이면 다시 똑같이 반복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원래 미나가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해서 싫었는데 이제는 한시도 말을 쉬지 않고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으니 신경이 쓰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아졌어요. 집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 개인 생활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았죠. 답답해서 그런지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물 한 잔 마시러 주방으로 나가봤더니 미나가 큰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무엇인가 보글보글 끓이고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여러 가지 한약 재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른 아침부터 뭘 만드나 궁금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싱크대 한 구석에 있는 검은 봉지에 뭐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무심코 그 봉지를 열어보았는데 그만 까무러치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수백 마리의 지렁이였어요. 저는 지렁이 같은 벌레는 옛날부터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만지기는커녕 너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정도였죠. 그 끔찍한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주방을 뛰어나왔어요. 그러자 화장실에서 미나가 손을 씻고 나오며 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게 뭐야? 설마 저걸 먹으려고 물 끓이는 거야? 저거요? 아, 지렁이요? 네, 맞아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토룡탕 해드릴게요.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어? 당장 치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보양재료라는데.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한 건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렁이를 끓여서 보양식을 만든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요.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거의 울먹이다시피 당장 치워버리라고 애원했어요. 분명히 제가 지렁이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걸 알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순간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었는데 2달을 못 채우고 유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을 기다려 겨우 임신했는데 갑자기 유산 소식을 들으니 황당하기까지 했지요. 그래도 몸이 약해진 며느리를 위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구한 보양식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미나는 마음이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건지 침대에 누워 거의 죽어가다시피 했어요. 미나야, 이거 몸에 좋은 거야. 그냥 쭉 들이켜라. 나중에 임신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보양식 재료를 미나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알면 먹지 않을까봐 억지로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서 자꾸 뭐냐고 묻더라고요. 엄마, 이거 뭔데 함부로 먹이는 거야?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안 돼. 빨리 말해봐. 나쁜 거 아니야? 그냥 개소주야. 부작용도 없고 몸에 좋아. 뭐? 개소주? 며느리가 개소주를 알아차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서 전부 토해내더군요. 미나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강아지 키웠던 거 몰라? 알잖아. 알면서 어떻게 그걸 줘? 진짜 미쳤어? 키우던 개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준 거지. 도대체 무슨 유난이야. 이렇게 까탈스러우니 몸이 약해서 유산하지. 이거 비싼 거야.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미나는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더니 그대로 다시 침대에 누운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준비해준 귀한 음식인데 저렇게 거부하니 괘씸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옛날 생각이 떠올라 가만히 있자 며느리는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전에 저 몸보신해 주신다고 개소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거예요. 말린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니까 제가 잘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 버릇 고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것을요. 결국 지렁이는 갖다 버리긴 했지만 내가 먼저 그런 짓을 했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미나가 더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며느리가 그동안 제 옆에서 귀찮게 했던 것들이 모두 제 했던 짓들이더라고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았는데 자기들이 백날 설명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 똑같이 보여주려 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끈질기게 저희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아이들을 집 바깥으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니들 이제 집에 가라.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러자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그제서야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동안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하셨던 일에 비하면 약과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혼자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 없이 그저 편하게 했던 제 행동 하나하나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을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겪어봐야 깨닫는다더니 저는 그 나이 먹도록 참 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뼈아픈 반성을 한 저는 그제서야 홀로 서기를 해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 어려웠어요.
습관처럼 아들을 찾고 며느리를 찾던 행동을 멈추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했던 말처럼 하다 보니 다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은행 일도 보고 장도 보고 그러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하고도 친해지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애들을 찾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혼하고 5년 만에 미나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히려 제가 없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싶어 또 한 번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살기로 결심했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찾아오니 섭섭할 것도 없고 나도 바라는 게 없으니 애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기만 했어요. 덕분에 그 뒤로 애들은 둘째도 하나 더 낳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남편의 넘치는 사랑은 저를 몹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와 한참을 옥신각신하다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답니다. 그저 웃기는 여자의 웃기는 이야기네 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또는 저처럼 철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던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편하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살다 보면 웃고 울고 화내면서 그리고 각자의 실수를 깨닫고 조금 더 나아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여기서 많은 인생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